북한이 공격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광경은 뭘까요? 군사분계선에서 서울까지 한 40km 보잖아요. 굉장히 가까운 거거든요. 미사일들이 막 날라온다든지 서울 불바다 뭐 이런 얘기도 했듯이 장사정포 막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이 개념을 뛰어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능력들이 우리랑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라고 보고,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지식을 전하는 시간,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예편한 사성장군, 한미연합사의 부사령관을 지낸 강신철 예비역 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그 대장님은 참 그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2022년이었나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했을 때, 그때 대북 경고 성명 발표하면서 브리핑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북한은 오늘 08시 51분부터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였으며 이 중 한 발이 NLL 이남 동해상에 낙탄되었음.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접에 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음. 우리 군은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함. 그때 엄청 평가가 좋았어요. 아, 그래요? 예. 어떤 상황이었나요? 사실은 브리핑은 제가 이제 작전본부장 때였던 것 같은데, 그 밑에 이제 작전부장이 주로 합니다. 이 작전부장을 뽑을 때 인상이 좀 험악한 사람을 뽑는다, 이런 얘기도 군에서는 있었어요. 왜냐면 대북 성명을 하려면은 무섭게 생긴 사람이 나와서 너무 착하게 생기면 안 되죠. 예,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통상 이제 작전부장들이 꼭 그 이유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또 군인답게 늘 생기셨었어요. 그때 작전부장도 굉장히 씩씩한 군인 스타일이었죠. 저는 당연히 이제 그쪽이 이제 브리핑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문구는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쓰고 있었는데, 브리핑하기 몇 분 전에 직급을 높여야 된다, 본부장이 해야 된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부장은 별이 몇 개고? 2개고 제가 3개였죠. 예, 그래서 내가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다들 이제 강정군이 한다고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얼굴이 전혀가 아닌데 막 이래서. 근데 상황은 제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한 10분 정도 막 준비하고 막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아, 정말 그렇게 급하게 준비한 거예요? 급하게. 그러니까 이제 쓰긴 제가 썼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문구 하나 쓰면은 뭐 이 사람이 또 이런 의견 내고 저 사람이 또 이런 의견, 또 위에서도 이런 의견 하면 막 그게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딱 보고 결론은 에이씨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이제 그러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비슷했습니다, 상황은. 그럼 그렇게 급박하게 변하는 상황이었으면은 브리핑룸 들어가시면서의 마음가짐은 어떠셨습니까? 분명히 이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제 얼굴을 봐도 뭐 그렇게 험악한 얼굴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저도 제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서, 그러면 뭐냐, 결국 눈빛하고 목소리잖아요. 그리고 말투. 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마 그 전에 그렇게 브리핑을 하신 분들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말투를 제가 딱 선정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예,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전문가인 공보실장하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 뭐 본부장님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또 조언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됐던 거죠. 그럼 단호하게 하고 눈빛 정확히 보겠다, 두 가지 생각이었습니까? 예, 그렇죠. 사실 그 스트래티지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이제 일종의 전략이거든요. 상대방한테 어떤 거를 전달해 주냐. 허브 코엔의 협상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중요한 책이죠. 예, 근데 거기서 제가 아주 그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거기 나와요. 거기 레이건 대통령 보면은 사실 미국민들이 레이건 대통령을 좋아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딱 하나 뽑자면 스타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스타일이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이 스타일이 전달되는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타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짧은 순간에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눈빛과 목소리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북한과의 관계가 사실 우리나라의 군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북한은 참 자주 도발을 합니다. 이런 북한의 어떤 도발 같은 경우에 어느 선까지 참아주고 어느 선까지 반격하고 어느 선을 넘어가면 전면전인지, 이런 게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까? 전면전과 국지전, 요거를 이제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국제법이나 뭐 외교상으로 보면은 전면전은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서로 막 교전이 있고 막 분쟁이 있어도 전쟁을 선포하지 않으면 이게 전면전이 아닌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국제법과 외교적인 얘기죠. 근데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든 대부분 이걸 지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번 그런 경험을 이제 목도하셨을 텐데, 선포를 해야지 그게 이제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군사적으로는 좀 다르죠. 이제는 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뭐 보안에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보는데, 웬만하면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게 뭐 D-Day, 그다음에 H-Hour, 이런 건 이제 상식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이 H-Hour가 결국 기준입니다.
군사적으로. H아워 이전에는요. 이건 전면전이 아닌 거죠. H아워 이후가 이제 전면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저희들이 볼 때 도대체 얘네들이 이게 지금 전면전을 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뭐 국지전을 하겠다는 거야? 이 구분이 참 어려울 수 있잖아요. 대부분 저희들이 이제 보는 것은 지상군들의 움직임. 이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지상군들의 움직임이 있어야 이거는 얘네들이 정말 전면전을 하려는 것인가 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또는 정보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도발 같은 경우는요? 도발이라는 거는 우리는 그 법으로도 정해 있어요. 근데 도발이 뭐뭐이다. 국민과 국토와 영토에 어떤 피해를 주는 개념으로 이제 도발이라고 이제 명칭을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그런 거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언론이나 또는 그냥 사회에서 쓰는 거는 뭐 조금만 뭐 어떤 행동을 해도 도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도발과 이 도발은 또 차이가 있고 차이가 있군요. 작전 계획상의 또 도발 요 세 가지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요 통합방위법에 나와 있는 도발은 분명히 법적으로 정의가 돼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도발적인 거는 상대방이 그냥 해도 이거 도발적인 행동에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어떤 언어적인 표현의 도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차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어떤 도발이나 국지적인 어떤 군사적 행동이나 어떤 것들을 북한이 했을 때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처한다라는 게 전부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죠. 생각보다 세부적으로 돼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거든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자기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갑자기 에스컬레이션 확 될 수도 있고요. 또 전혀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이건 또 전략적으로 너무 또 패착일 수도 있고요.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떤 기준선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 순간에 모든 거를 다 고려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매뉴얼대로만 했다고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군대에 METTC라는 게 있어요. METTC요? METT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일반인 분들도 좀 아실 필요도 있는 건데 M이라는 건 이제 임무고요. E라는 게 이제 적이고 T라는 게 뭐 지형, 그다음에 T가 뭐 트룹, 뭐 부대,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필요냐면은 아무리 똑같이 매뉴얼에 돼 있어도요. METT를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MET를. 지금 내한테 주어진 임무가 맞아? 지금 저기 우리 매뉴얼에 돼 있는 거가 맞아? 이 지금 부대는, 지금 지형은, 기상은 뭐 이런 걸 다 고려해 봤을 때 요거대로 하자 아니면 요걸 좀 조정하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METT, MET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이게 새로운 어떤 전술을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패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뉴얼에 있다고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군인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아무나 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건데 매뉴얼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상황을 판단해서 거기에 맞춰서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잘못하면은 전체적으로 흐름이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려서 아주 악한 상황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서 또 문제가 되는 상황 이런 상황으로 치달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작전 계획으로는 어떠한 도발을 해도 세세하게 대응책이 마련이 돼 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또 굉장히 신뢰가 갑니다. 만약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서울을 공격한다고 가정할 수도 있고요. 서울 시민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광경은 뭘까요? 아마 과거에는 그리고 또 뭐 가장 최근까지도 상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미사일들이 막 날라온다든지 그다음에 북한이 몇 번씩 위협했던 뭐 서울 불바다 뭐 이런 얘기도 했듯이 장사정포가 막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제 그게 가장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또 다른 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은 비물리적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서의 작전들이 먼저 일어날 겁니다. 당연히. 즉 사이버. 그리고 심리전 이런 것들이 정말 무시 못할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시작되겠군요. 예상하는 대로 하게 되면은 그렇죠. 그럼 전쟁이 아니죠.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우리 서울에 대해서는 어떤 포가 날라오는 거를 제일 걱정한다고 치면요. 네. 평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포로 공격할 수 있나요? 일단 우리는 한 번 더 전역을 지향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있다. 이게 가장 맞는 답인 것 같습니다. 그럼 평양의 어떤 대공 방어 능력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우리는 이미 다 때릴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평양의 방공이라는 거는 6.25 전쟁 때부터 한국 전쟁 때부터 북한이 두려워했던 것이 공군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양에도 당연히 이제 촘촘하게 방공만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하면서부터 또 이제 나름대로 또 더 지원받은 것도 있고 요즘 뭐 국내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좀 북한이 신경을 쓸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방공망은 더 촘촘해지고 더 강화가 됐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거를 어떻게 이제 무력화시키고 들어가느냐의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주로 공군력들의 문제고요. 미슬이나 포나 이런 것들은 방공망을 뚫고 쉽게 들어가서 타격할 수 있는 자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공망이 미사일은 못 막나요? 우리는 이제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이제 미 측이 들어왔던
사드 같은 것도 있고 패트리어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미사일을 맞추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그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겠죠. 그래서 북한은 그 정도의 많은 부분들을 다 촘촘히 갖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타격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그 정확성이나 또는 그 효과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이라는 도시 구조 자체가 요새 같아서 들어와서 공격하기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뭐 서울뿐만이 아니라 도시 자체는요. 사실 군사적으로는 피해야 할 곳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유명했던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 그 스탈린그라드를 이제 서로 막 점령하려고 이제 독일이 막 그럴 때 여기는 또 지켜야 되고 상징적인 거니까 스탈린그라드니까요. 근데 사실 이게 완전히 흡수해 버리는 거죠. 공격 부대들을 도시가 계속 흡수하는 겁니다. 건물도 많고 피할 곳도 많고 숨을 곳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전술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이 도시 지역 전투입니다. 그래서 그 강한 독일이 전격전을 구사했던 독일이 스탈린그라드에서 완전히 포위당해 가지고 파울러스라는 원수가 이제 항복까지 하게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그냥 늪이죠, 늪. 반면에 이라크 전투에서 있었던 바그다드 시가지 전투는 미측이 굉장히 그 임무 수행을 잘하게 되는 거죠. 예, 그것도 굉장히 잘했지만 사실 도시는 대부분 우회하려고 합니다. 그거를 우회한 다음에 하나하나씩 점령에 들어가야 되지 그 자체를 바로 들어갔다가는 완전히 그냥 블랙홀처럼 병력을 흡수해버리죠. 저희가 바그다드 전투를 봐서 도시도 그냥 점령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대단했던 거였군요. 그러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상황이 달랐거든요. 바그다드와 평양은 완전히 다르고요. 바그다드와 서울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METT, 그러니까 요소가 달라지면요, 이 전술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서울 사람으로서 조금 안심이 되네요. 꼭 그렇다고 볼 수가 없는 게요. 북한은 그거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그럼 북한은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서울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울을 포위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포위하기엔 너무 크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군사분계선에서 서울까지 한 40km 이제 보잖아요. 엄청 가깝죠. 굉장히 가까운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돌파해서 완전히 기동부대로 포위를 하고 또 특수전부대도 들어오고 또 나름대로 뭐 전술핵이나 이런 거를 또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북한은 포위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획도 그렇고 훈련도 그렇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겠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이거를 또 이제 막기 위해서 뭐 근무해보서 알겠지만 여러 가지 방어선을 두고 있고 장애물도 두고 있고 이걸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 개념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물리적으로만 막 하다 보면은 이게 어딘가 충돌되고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들이 아까 같은 이제 사이버전이라는 심리전이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는요, 이제 영역이 점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지상만 볼 게 아니라 공중 당연히 보게 되겠죠. 해상 보게 되겠죠. 이제는 우주의 영역까지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을 이제 전 영역이라 그러거든요. 다영역에서 이제 전 영역으로 넘어가겠죠. 올 도메인.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올 도메인을 다 해줘야지 북한이 우리 서울을 포위하고 협상을 들어가려는 그런 전략들을 막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영역에서의 우리의 작전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럼 정말 아주 지엽적으로 얘기하면서 무슨 서울의 아파트들이 북한군에겐 통곡의 벽이 될 거다 이런 것들은 아주 지엽적인 얘기인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종심이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우리나라보다 더 작잖아요. 그 종심이 없다고 봐야 되죠. 근데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 그렇게 함부로 생각 못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종심은 이 공간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시간도 종심이 있어요. 그리고 작전적으로도 종심이 있어요. 예비대 같은 거. 자원의 종심도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회복력. 그러니까 서울을 먹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회복력들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받고도 이 회복할 수 있는 힘들이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이기지를 못해요. 러시아가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전략적 중심이라고 합니다. 이 중심들을 많이 가질수록 이제 북한의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중심들을 많이 만드는 건데 이 중심은 전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우주로도 가고 사이버로도 가고 그런 부분들의 대비까지도 이제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냐 지냐보다는 얼마큼 피해를 덜 입고 이기냐가 좀 중요해서 그래서 북한의 장사정포나 이런 것들이 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많이 부서질까 봐. 반대로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우리의 무기는 뭔가요? 이게 이제 무기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 공군력이라고 봅니다. 공군력. 예. 그러니까 공군력이 원체 열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두려워하기도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저는 정보력이나 지휘 통제 능력들이 굉장히 북한이 우리랑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장비와 좋은 부대들이 있어도 이 지휘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전쟁 수행이 안 됩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적이 어디에 있는지, 아군이 어디 있는지 이거 알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북한은 그렇게 떨어지나요? 북한이 그렇게 떨어진다기보다도 우리가 그만큼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힘이 있어도 이게 눈을 가리고 싸우는 사람을 힘이 약한 사람이 이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또 역으로 보면요. 우리의 또 취약점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또 끊어버리면은
우리가 또 약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보호도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그 공군력보다도 우리의 정보력이나 또는 지휘 통제 능력들이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반대로 우리 군은 요새는 카톡 없으면 작전 안 된다는 얘기도 하던데 카톡 끊기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지휘 통제 부분이 완전히 만족할 만한 부분은 안 되는데요. 그리고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이 멀긴 멀었습니다. 그런데 북한과는 상대적으로 우리들이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그런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저는 어떠한 무기를 굉장히 두려워할 것이다라고 짚어서 얘기를 해주실 줄 알았더니 전반적인 군의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훨씬 강력하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강철비라는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가요? 별명이죠, 별명. 강철비라는 명확한 장비는 없고요. 흔히 얘기하는 다련장, 그거를 강철비라 그러는데요. 주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이제 MLRS 같은 거. 북한도 이제 비슷한 다련장들을 갖고 있고요. 이제 그런 다련장, 여러 발이 한꺼번에 나가는 미사일. 요거를 이제 영화가 한번 나와가지고 그 이름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그 별명입니다, 별명. 어느 장비에도 붙여진 이름은 아니고요. 이 강철비라는 MLRS가 북한에게 주는 압박감이 있을까요? 최근에 기사 나온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MLRS가 요번에만 기사에 나온 거 그때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성능이 이제 개량이 돼서 언론에 나왔을 때 뭐 수백 킬로 간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거를 관점을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다르게 보실게요. 어떤 포가 장사정 거리를 타격할 수 있다라는 거는 북한한테 주는 메시지 그 하나보다는요. 왜 그게 여기 들어왔느냐를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올 도메인 얘기를 했었는데 올 도메인은 이제 합동 차원에서 올 도메인을 얘기하는 거고 미 육군 차원에서는 멀티 도메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영역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다영역 작전 부대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제 뭐 미측에서도 발표도 했고 그러는데 이 다영역 작전 부대는 예전처럼 부대원이 많은 게 아니라 소수의 부대원인들의 능력들이 엄청나게 뛰어난 거죠. 전자전 능력도 있고 멀리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사이버 능력도 있고 이런 부대들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대를 그러면 이제 한반도에 배치할 것이냐 아니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논외고요. 그거는 뭐 저희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미측에서 이미 여기 와 있는 미 2사단의 포병 여단의 능력들을 그 정도 수준으로 높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영역 작전을 할 수 있는 부대로 이미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큰 거죠. 그 무기체계 하나보다도 그럼 다영역 작전 부대로서의 능력을 한반도에 있는 미 사단이 갖게 되는 것이냐 이게 더 북한에게 있어서는 큰 부담이고 그게 더 주목해야 될 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북한은 되게 싫겠네요. 현재 이제 한국의 전력만으로도 북한군을 압도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주한미군이 만약에 철수한다면 제일 아쉬운 건 뭔가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은 흔히 얘기해서 뭐 정보력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판도 자체가 달라질 거로 봅니다. 그냥 단순하게 철수한다고 보면 안 되는 거고요. 펠로폰네소 전쟁 그때 얘기를 잠시 드리자면은 스팍테리아라는 작은 섬이 있었는데 거기에 스파르타군들이 이제 모였어요. 근데 아테네군한테 이제 포위당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아테네에서 기대하지 않지만 야 니네 항복하고 철수해 이런 건의를 한번 해봐요. 뭐 스파르타 뭐 우리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지만 뭐 절대 싸움에서 지지 않고 뭐 후퇴라는 것도 없고 그런 스파르타한테 야 혹시 뭐 우리 뭐 싸울 필요 있겠어? 니네 철수해 항복해 뭐 이렇게 권한 거죠.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스파르타가 그걸 받아들여요. 예, 알았어. 우리 항복할게. 우리 철수할게. 이게 이 소문이 그냥 그리스 세계에 확 퍼져버립니다. 일단 스파르타는 너무나 황당한 거죠. 이렇게 돌아오는 군대가 없었는데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고 그냥 오는 군인들을 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죽어서 오든지 이겨서 왔는데 고민에 빠졌는데 더 재밌는 거는 이제 아테네의 문제였죠. 아테네가 스파르타 보니까 이제 할만한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키디데스가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가 희망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혼돈하기 시작했다. 이 투키디데스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되면서부터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도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스파르타가 이깁니다. 근데 그게 몇십 년 동안 서로가 전쟁을 하느라고 두 나라가 점점 이게 아주 어렵은 상황이 돼버리고 나중에는 둘 다 멸망하게 되는 문제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스파르타가 그때 그런 생각만 하지 않았다면 그런 철수를 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역사는 바뀌었겠죠. 희망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거를 헛갈리게 해서는 그런 메시지를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단순하게 철수한다는 거는요. 전투력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싸우면 우리가 이기죠. 이기는데 그렇게 피해를 많이 얻으면서 몇 시즌을 그렇게 하면서 이길 이유는 없는 거고 그런 전쟁을 할 이유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주한미군의 철수는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각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뭐 정보력들 걱정하시는데 우리도 전 정보력 얘기할 줄 알았어요. 우리도 그 정도 능력은 있죠. 물론 미국의 정보력은 최고죠. 근데 이제는 정보라는 게요. 오픈소스의 정보도 우리가 잘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요즘 너무나 많은 오픈소스의 정보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정부 기관끼리도 각 국가끼리도 이렇게 공유하는
정보라는 부분들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보라는 것이 미국이 떠났다고 거기에 있어서 우리한테 지원 못해주고 이제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력에 문제가 있다는 그 부분이 아니고 떠났다는 메시지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나 우리나라한테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 미군 입장에서는 굳이 여기에 자신들의 군대를 둬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마키아벨리가 이제 자기 책에서 능력보다 중요한 게 위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위치가 바로 이제 한반도인 거죠. 제가 아까 종심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심을 잘 하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 종심을 또 잘 막아야 돼요. 종심을 막으려면은 동쪽은 어디겠어요? 한반도죠. 일본이죠. 저쪽은 또 인도가 있고 북쪽은 러시아가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이 흔들리죠. 저쪽으로 가보면은 탄탄탄 국가들이 있잖아요. 뭐 파키스탄 뭐고. 근데 그 부분들도 만만치 않잖아요. 더 가보면은 이제 이란이 있는 거예요. 그 이란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동 다른 국가들. 이게 미국의 전략은 계속 이 종심을 어떻게 하면 에워쌀까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한반도가 정확하게 들어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팀 마샬이라는 사람이 지리의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지리의 힘이 제목을 보면요. 프리즈너 오브 지오그라피라고 돼 있어요. 지리학의 포로들인 거죠. 우리가 이 위치를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포로라 그러니까 이제 제목이 좀 그래서 지리의 힘으로 바꾼 건데 사실 그 표현이 굉장히 맞아요. 주한미군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위치에 있음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전략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철수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 2023년에 새벽에 갑자기 서울 시민들한테 경기경보 올린 적이 있습니다. 네, 알죠. 저희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맞다, 우리 휴전이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동시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서 그럼 만약에 이게 진짜라고 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럴 때 만약에 정말 이런 일이 진짜로 생긴다고 하면 저 같은 일반인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이 분야는 행안부에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계신데 제가 그분들보다 더 좋은 답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서 이제 안내하는 것도 그렇고 제일 먼저 있을 수 있는 어떤 공습이라든지 또는 이 폭격이라든지 이런 상황은 사실 지하가 제일 안전합니다. 지하가 가장 빠르게 지하로 이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맞는데 아까도 논의하는 중에 우리가 종심이 굉장히 짧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이스라엘 이란 이런 관계에 있을 때도 그게 신속하게 전파가 되고 대피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실제로 이제 화면으로 보고 또 그 상황도 이제 알 수 있었잖아요.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북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은 대피 시설들도 아주 잘 해놨어요. 아예 건축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건축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그 공간들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그걸 어떻게 쓰고 있냐면요. 평상시에는 운동 시설로 쓴다든지 아니면 어떤 데는 또 카페로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지하에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도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유사시에 이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지하로 대피하는 건 이제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런 시설들이나 준비 이런 것들도 우리도 더 이제 많이 좀 할 필요가 있다. 대피소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지금 당장 어디로 가실래요? 그러면 나 어디로 가야 돼? 잘 모르시잖아요. 네, 저 지하철역을 가야 되나 아니면 지하주차장에 가서 엎드려 있어야 되나 그런 거 생각했어요. 사실 가장 빠르게 가장 가까운 곳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평상시에 좀 더 생각해보고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이제 민방위 훈련도 이제 하고 그러는데 이제 훈련도 훈련이지만 사실 준비를 더 잘해놔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대피 시설들이 우리 생활과 가까운 곳에 대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같이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단지나 큰 건물의 지하 주차장은 괜찮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최적의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그래도 실제로요. 우크라이나전을 이렇게 보면은 서로 미사일 포격을 주고 받아도 건물 자체가 완전히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우는 부실 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로 발견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일단 대피를 해서 우리로부터 이제 보호를 좀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과 준비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요즘 일찍 예편하는 군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군 현장을 떠나는 후배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선배이자 대장으로서 국가가 이런 차원에 대한 걸 미리 좀 대비를 하자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전혀 다른 관점을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팔런티어라는 기업 있어요. 거기에 그 알렉스 카프 이제 CEO인데 이 알렉스 카프가 25년도에 책을 하나 썼는데 기술공화국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군이 미래 전장을 지배할 수 있는 드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인공지능의 무기들을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획득하고 운영하는 조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 군 전체가 아니면 적어도 이 국방부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핵 억제 시대는 이제 지나갑니다. 앞으로는요. 인공지능이 억제력이 될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미래 경쟁을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인공지능을 위한 인프라가 얼마나 돼 있느냐, 이게 경쟁력이 될 겁니다. 인공지능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요즘 뭐 우주에다가 이거를 어떻게 설치하고 끌어들이는 방법까지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인프라들이 먼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군이 10년 전부터 사실 드론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국방부나 정부의 방향이 아주 좋습니다. AI에 대해서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하고 있고, 또 국방부는 아예 뭐 차관보까지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국가적으로 힘을 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국방부 자체가 또는 군 자체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새로운 억제력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과 안보가 합쳐져야지 이 기술공화국이라는 것처럼 이게 대한민국이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인재가 필요합니다. 아까 지금 군을 떠난다고 하셨잖아요. 이 군의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 평소에 하는 일들 또는 국민들로부터의 시선,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군만이 아니에요. 지금 많은 기술자들이 떠나시죠.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보수나 이런 것들이 다른 외국에서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국가적으로 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과 안보가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의 억제력을 가지려면요, 이거 핵무기를 능가하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거든요. 국가 자체가 그런 기술 공화국이 돼서 끌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더 매력적인 군이 될 수 있고 인재들이 더 많이 들어올 것이고, 이렇게 되어주려면요, 많은 보상도 있어야 돼요. 곰브리치가 그 서양 미술사의 서문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술이란 없다. 다만 예술가만 있을 뿐이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 전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를 끌어왔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술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고흐, 마네, 뭐 모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 인상파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불렀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지켜내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떠나는 거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매력적인 군, 지금이 골든타임이고 방향성도 좋아요. 그리고 국가가 나가는 방향도 맞아요. 이거 혼자는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좀 힘을 실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도 군인으로서 복무하고 있는 우리의 국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 후배 장병들을 위해서 한 말씀을 남겨주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돈키호테를 좋아하는데요. 사실 돈키호테가 남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한 사람이고 해도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돈키호테가 풍차를 보고 저기야 그러고 막 달려가는 그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이트 윈드밀이라고 하는데, 이 파이트 윈드밀이 무모한 짓을 하다 뭐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자기만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내 목표는 저건 거죠. 사실 우리 지금 군생활 하시는 분들 어려움도 너무 많이 있고, 남들이 볼 때는 돈키호테 같은 행동일 수도 있어요. 처우가 좋은 것도 아니고 환경도 굉장히 열악하고. 그런데 우리는 지키는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헌신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을 가져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돈키호테처럼 풍차를 향해 달려가세요. 그러면은 언젠가 그 풍차가 정말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시대를 지탱하고 있는 우리 많은 후배 군인 장병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런 돈키호테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풍차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멋진 기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철 대장님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습니까? 우리 군의 현재의 모습, 또 우리 군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